안녕하세요, 똑바로입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처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가 딱 나면 사실 차량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하나도 없죠. 맞습니다. 딱 사고가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는 법리적인 걸 떠나서 일단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호 의무를 다 하셔야 돼요. 구호 의무. 네, 뭔가 사상자가 났다 그러면 빠르게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119에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피해자한테 자기 인적사항을 넘겨줘요. 그 사람한테 이름이나 주소나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될 당연히 의무가 있고 알려주지 않았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하셔야 되고. 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만약에 내가 사고를 냈다면 인적사항을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줘야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명함 같은 것들 줘요. 명함 하나만 주면 되는 건가요? 명함을 주거나 전화를 해서 내 번호를 남기면서 어디 산다 이렇게 남겨놔야겠죠. 그리고 이게 바뀌어서 옛날 주정차 할 때 그냥 가면 뺑소니가 돼요. 근데 거기다가 내 연락처를 남기고 가면 그 예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막 가고 그랬잖아요. 잘못하면은 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뺑소니가 될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긁었다 싶으면 그냥 내 연락처를 남기고 떠나면 그건 괜찮은데 그러지 않았다면 구입을 다 안 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강변북로를 좀 자주 다니는데 엄청 막혀요. 근데 그 한가운데에서 그냥 차 이렇게 세워놓고 사고가 나가지고 세워놓고 있는데 이 차를 언제부터 뺄 수 있는 거예요? 그 레카 견인차가 당연히 와야 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경찰이 와서 경찰이 만약에 못 온다면 부대기 사진을 다 찍어놔야죠. 사진을 찍어놓고 요즘도 근데 다행인 건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옛날과 달리 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블랙박스가 거의 다 합니다. 일단 그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견인차가 와서 낼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약간 좀 경미한 사고라고 치면 좀 경미한 것 같은데 그러면 사진 찍고 옆에다 이제 차 빼시죠 해서 차를 빼는 건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긴 한데 어떤 또 이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블랙박스가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상대가 일단 블랙박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안청 없다 그러면 동영상이나 이런 걸 확실히 찍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빨리 빼시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이건 다른 내용일 수 있겠지만 경미하다고 하면 서로 어쨌든 빨리 잘 합의하고 빠지는 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잘못하면은 돈 100만 원만 받고 실제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것보다는 보험 처리하시는 걸 안전하게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챙겨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사건 현장을 보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건 현장 보존.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경찰한테 신고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또 제가 최근에 맡았던 사건 중에 뺑소니라고 해서 사건이 경우도 있어요. 이게 본인이 사고 낸지 모르게 경미하게 사고 났다고 해서 구조치를 안 하고 가게 된다면 사실상 뺑소니를 몰릴 수 있고 뺑소니는 사실 처벌을 되게 엄하게 하기 때문에 조그만 경우일지라도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조심하셔서 경미하더라도 내려서 상대방한테 내 연락처 꼭 주시고 이런 어떤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가 로드킬을 했다.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고라니를 치었거나 아니면 멧돼지를 치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차가 찌그러지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는 물 상대방이 없잖아요. 저도 이제 도로공사 입장에서 상대로 어쨌든 그 고라니를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는 거죠. 어쨌든 그게 이제 받아들일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는 도로공사고 거기에 어쨌든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내 과실 없이 사고가 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한번 도로공사에 물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가 중요할까요? 형사 합의금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손해배상은 우리로 치면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사로부터 받는 합의금. 요거는 손해배상의 영역이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보험사 간의 문제죠. 이건 별도로 변론을 하고 형사상 책임이 있을 거잖아요. 그 도로교통법상 책임을 묻게 됐을 때 그 형사 합의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합의금을 하냐 안 하냐. 근데 여기서 보면 종합보험이 일단 없다 하면 당연히 합의를 해야 됩니다. 종합보험 없는데 합의 안 했다 하면은 사실 크게 죄를 받게 될 거고요. 종합보험이 있더라도 아시다시피 사망사고나 뺑소니 아까 말한 뺑소니 사고 났거나 11대 중과실 있잖아요. 중앙선을 침범했거나 음주운전이나 그래서 중상호 사기일 때는 합의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합의를 안 받게 된다면 당연히 법원으로부터 큰 재판을 통해서 큰 죄를 받게 될 것 같고요. 보통
이게 원칙은 아니에요. 형사 합의금이 원칙은 아닌데 사망 사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3천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사망 사건 났을 때 그 정도 합의금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피해자가 얼만큼 예를 들면 진짜 피해자가 전혀 뭐 예를 들어서 과실이 없다라고 네. 하면 좀 더 받을 수 있을 거고 과실 좀 있다고 하면 조금씩 뭐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뛰어들었거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따른 조금씩 줄어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당 계산을 저희는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전치 4주다 하면은 보통 50에서 100 사이를 왔다 갔다 거려요. 어떤 중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뭐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냐 아니냐에 좀 다르겠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좀 심한 11대 중과실로 상해를 입혔다고 하면 한 4주면 한 400 정도로 삼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50만 원을 기준으로 하긴 해요. 물론 이제 이거는 그냥 통계를 뽑은 건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덜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 원칙은 한 주에 한 100만 원 정도 조금 더 줄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원칙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형사 합의서를 할 때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보험사 보상과 별도로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사실상은 보험사와 합의 문제로 보상한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되지는 않긴 한데 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 위자료에서 형사 합의금 2분의 1이 공제됩니다. 사실은 이제 부당하게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필요해서 이미 그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내가 이걸 합의한 거다라고 해서 채권양도 통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한테 그 실질적으로 가해자가 채권형 통지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온전히 받을 것들에 대해서 선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형사합의를 받았다면 채권형 통지까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시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나는 형사합의금을 받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상대가 합의금을 나는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을 불렀는데 상대가 뭐 500밖에 못 주겠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실은 합의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버텨서 상대가 만약에 그럼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 벌금이 뭐 세게 나온다거나 뭐 집행유예가 나거나 뭐 실제 징역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살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위자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청구하는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못 받게 되면 사실상 좀 추가적으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받다 민사로 소송으로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금액도 다를 수 있고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막 엄청나게 욕심부리기보다는 합리적인 금액 안에서 괜찮다면 합의하시는 걸 보통 추천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상대한테 꼭 나는 콩밥을 먹이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상대가 합의금을 했다고 하면 합의하시고 서로 적당히 푸시는 게 그리고 뭐 저도 잘 모르겠긴 하지만 사실 상대한테 막 벌금을 주거나 상대가 징역에 산다고 해서 물론 내가 뭐 약간은 조금 위로받을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어떤 위로겠어요. 실질적인 보상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민사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저희가 적극적인 손해라고 해서 치료비나 장례비 이런 것도 당연히 받을 거고요. 소극적 손해라고 해서 일시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정식 손해는 위자료를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별도로 합의하는데 사실 이게 저는 어느 측면에서 본다면 변호사가 개입되지 않고 그냥 보험사와 합의하는 걸 거의 추천드려요. 아 그래요? 변호사가 개입 없이? 저도 이제 변호사이긴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한다고 해서 변호사 수임료 주고 뭐 하면은 사실상 그냥 원래 보험사 합의해서 합의금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 비용 주고 나면 사실은 거의 안 남을 수도 있고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갈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단순한 어느 정도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일시익을 받거나 뭐 개업비를 받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심하게 다쳤거나 이렇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짝 긁었는데 막 변호사 선임하고 이러지 마라. 맞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는 직접 하면서 조금 이제 돈을 받는 걸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많이 다쳐서 사실은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유의장애가 온다거나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대로 대응했을 때 안 했을 때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사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산재보험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큰 차이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출퇴근할 때 일반 옛날에는 잘 안 됐는데 출퇴근 시에 교통사고가 나도 산재보험이 됩니다. 출퇴근도 회사 가는 기간 물론 이제 이게 그런 경우는 안 돼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집은 일산이고 회사가 뭐 광화문이다. 그럼 이제 경복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데 갑자기
저 밑에 경부고속도로에 사고가 났어요. 아침 출근길에. 네. 근데 그러고 나 그 경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경로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네. 그리고 뭐 출퇴근이라고 했는데 뭐 사고 난 시간이 뭐 10시다. 뭐 이러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일상적이지 않은 형태에서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실제로 출퇴근 시간에 사고 났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됩니다. 네네. 이게 안 되는데 최근에 바뀐 판례고요. 그 산재보험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좋은 점은 뭐냐면 이 교통사고로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를 하면은 내 과실을 따져봐요. 그렇죠. 예.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하거든요. 근데 산재는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액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과실이 좀 있다고 하면 산재보험 처리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일반 보험보다는 그런 측면 산재가 더 유리한 측면도 있고요. 네. 저는 웬만하면 산재보험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거리가 있다면 일단 신청해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산재보험하고 만약에 그거에 모자란 부분들은 당연히 보험사를 통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산재가 가능한 산재하는 걸 추천드리고. 꿀팁인데요. 뭐 그렇죠. 근데 보통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쨌든 과실비율이나 이런 걸 따져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일차적으로 보험사 연락하시고 내가 볼 때 실질적으로 보험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못 받을 것 같다 하면 그때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을 찾으시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근데 난 이것저것 다 귀찮다 그냥 나는 처음부터 그냥 좀 돈이 들더라도 변호사 통해서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맡겨주시면 훨씬 더 나을 거고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긴 하지만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조금 어쨌든 확실한 증거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선택하셔서 어떻게 할지 처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정규직이면은 그 회사에다 이제 신청을 하면 되겠지만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출퇴근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 이제 되는 것들이 따로 요건이 있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인 프리랜서는 아직 그 산재보험에 가입돼 안 돼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제 회사에 소속돼서 사실 이제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 산재보험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산재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보험이 되지 않은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제 형식적 의미의 프리랜서고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고용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또 궁금한 게 프리랜서인 경우에 사고를 내서 이 사람이 이제 며칠 동안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을 못 해서 벌 수 없는 이 수입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이거는 프리랜서면 어떻게 일시 수익하는 게 다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시 수익 그 비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 그 표에 있는 대로 거기에 다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금액이 정해지는 거죠. 차등해서 받는 것들. 그러면 좀 많이 받더라도 그 기준에 의해서 좀 조금밖에 못 받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직업군에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사고 안 나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시비가 걸렸을 때 그냥 맞는 게 뭐 돈 버는 거다. 근데 그러다가 뭐 눈알 터지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안 싸우고 그냥 피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히 방어운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아무튼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겨울 다가오는데 타이어 점검 잘 하시고 타이어 점검, 공기압도 그렇고요. 공기압 요즘 그렇게 빠지더라고요. 공기압. 날씨가 추워지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홈이 그렇게 잘 파여 있는지. 홈이 아주 맨들맨들한 분들 계세요. 전 진짜 맨들맨들하더라고요. 조심하셔야죠. 갈아야겠다. 네 바퀴 다 갈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체크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대처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가장 먼저 강조를 해주셨던 게 안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강조해 주셨던 게 안전이에요. 여러분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겨울철이니까 더더욱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안전하게 또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남겨주시고요. 궁금증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